김소의 할머니는 77세였다. 그녀의 일생은 늘 남을 위해 살아왔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에는 아들 준서를 혼자서 키우며 온갖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가사 도우미로 다른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고 아들은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 후 할머니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졌다. 아들 준서가 결혼하면서 할머니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다. 며느리 수경은 결혼 초기부터 할머니에게 조금씩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청소하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차 자신이 집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라서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77번째 생일이었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작은 미역국이라도 함께 먹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들 준서는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 수경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저녁을 밖에서 먹었다. 할머니는 혼자 작은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식탁 한쪽에는 할머니가 몰래 준비해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초는 켜지지 않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자신의 생일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가족들도 몰랐겠지. 할머니에게는 2명의 손주가 있었다. 중학생인 민준이와 초등학생인 서연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만큼은 늘 좋은 할머니이고 싶었다. 용돈도 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 떡볶이도 사주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민준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너희 집은 할머니랑 같이 살아? 우리 집도 할머니 계시는데 엄마가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싫대?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 우리 집도 우리 할머니 냄새나고 진짜 옛날 사람이야. 친구들 부를 때마다 창피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들에게조차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결국 허리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병원에 혼자 가게 된 할머니는 그 고독함에 마음이 무너졌다. 옆 병실 할머니들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병문안을 와서 걱정해 주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죽을 끓여와서는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실은 조용했다. 수술이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과 혼자 놓인 물컵이었다. 아들 준서는 수술 다음 날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며 10분 만에 나갔다.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았다. 퇴원 후 며느리는 말했다. 저희가 바빠서 병문안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퇴원 후 어느 날 할머니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문틈으로 며느리 수경이 할머니의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통장을 꺼내 사진을 찍고는 다시 조용히 집어넣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어머니 통장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에 좀 도움받으면 안 될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받자.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쓸 일도 없잖아.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그저 이용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어났다. 할머니는 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손주들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소박하지만 큰 행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비행기도 불편하실 것 같고. 할머니는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아들 준서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가족 아닌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근데 비행기 타면 다리도 아프시고 호텔 침대도 불편하실 거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추석 당일 가족들은 캐리어를 끌고 떠났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넓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명절을 보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남편이 물려준 전라도 강진의 시골 땅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는 5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은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50억? 내가? 그 순간 할머니의 인생에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상담을 받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다. 이사 짐을 싸면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구나. 할머니는 옷장에서 30년 전 입었던 치마를 꺼냈다. 남편이 선물해준 아직도 색이 선명한 빨간 치마. 할머니는 그 치마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이제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자. 이사 당일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안이 텅 비어 있음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수경은 급히 물었다.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 집을 팔았어. 내일 아침 이사 갈 거야. 뭐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울진으로. 준서와 수경은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도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독립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풀어놓았다. 20년 동안 나는 너희 가족의 가정부였어. 내 생일도, 내 아픔도, 내 존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 추석에 가족 여행 간다고 할 때 나만 빼고 간 거 알아?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며느리 수경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하지 마. 나도 알아. 내 통장을 훔쳐본 것도, 내 돈을 노린 것도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준서와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는 울진으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다. 오랜 친구 경희 할머니가 옆집에 살고 있었고 아침마다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소희야, 얼굴이 밝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경희가 물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를 찾았어.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샀다. 빨간 치마, 예쁜 블라우스, 편한 운동화.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할머니는 서툰 손으로 바다를 그렸다. 선생님이 말했다. 할머니, 그림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네요. 할머니는 캔버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는 자유야. 1년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진짜 자신을 위한 봉사였다. 가끔 아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어느 저녁 할머니는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보는 진짜 자신만을 위한 일몰이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내 인생.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다. 77세.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